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곳을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작동했는지 제 눈에 들어올 만한 영상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곳을 알게 되었죠. 저만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동시에 큰 위안도 되었고요. 이곳에 글을 남기신 분들 모두 자신의 인생을 당차게 살아가는 모습에 저도 사연을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제 이야기는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의 에피소드인데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겪었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별로 나아지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IMF를 겪으며 집안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사이는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도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어릴 적부터 제 꿈은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방향을 일찍이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절, 공부에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어중간하게 다른 아이들과 섞여 시간을 보내느니 빨리 돈을 버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회사 일 외에도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르바이트도 하고 물건을 떼어와 주말에는 번화가에서 판매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부업을 하던 중 제 또래 여성들부터 나이가 있는 여성들까지 꽤 많은 돈을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친구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몰랐거든요. 그런 저에게 평범한 여성들이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귀걸이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쓰고 잠깐 바르고 없어지는 손톱 네일도 한 번 하는데 3대 4만 원을 썼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 건 아니었고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노다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 부업으로 액세서리와 소품을 직접 떼다가 판매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판매 사이트를 만들어 팔고 주말에는 물건을 가져가 작은 자판을 깔아 현장 판매도 해보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도 제법 구매해줬고 인터넷으로도 매출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업은 다 정리하고 액세서리와 소품 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부업으로 생각했던 사업이 어느새 주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이 그렇게 잘 되다 보니 시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낮에는 주문 확인이 어려워 취소된 주문이 꽤 많았거든요.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사업에 뛰어들자고 결심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선택한 사업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날이 장사가 잘 되어 직접 공장과 컨택을 하여 독자적인 제품도 생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뒤에는 꿈꿔왔던 것처럼 부모님을 편히 모실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도 여유롭게 생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를 이룬 후에도 계속 쉬지 않고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쉼없이 일하는 게 습관이 되었고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이 무너져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 불안감을 해소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30 중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일하느라 못해본 경험들이 많았지만 아쉽거나 불만은 없었습니다. 청춘과 시간을 희생하여 지금의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그토록 바라왔던 부모님을 편히 모실 수 있었으니까요. 마음이 편해지니 그제야 저도 남들처럼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하며 평범한 삶을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나이 정도가 되니 남자 만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지내던 남자들은 대부분 같은 실업계 학교 출신이거나 사업을 하며 만난 사람들이라 성격이 거칠거나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욕심일 수 있지만 저는 조금 평범한 사람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제가 너무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평범하고 정도를 걸어온 사람이 좋더라고요. 삶도 튀지 않고 성격도 평범한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연애가 없는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우연히 제가 바라던 모습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여러 번의 마주침이 계속되었죠. 처음 승철 씨와 마주친 건 카페였습니다. 광고를 해주는 업체와 미팅을 하기 전 시간이 남아 카페에 들어갔는데 서로의 주문이 잘못 들어가게 되며 아주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미팅을 마친 뒤 혼자 식사를 하려고 간 식당에서도 또 한 번 마주치게 되었고요. 어쩌다 보니 서로 마주보는 자리가 되어 어색하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마주침은 좁디 좁은 서울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겠지만 다음번엔 다른 장소에서 승철 씨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인상이 깊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내려간 여행지에서 주차 문제로 승철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번이나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마주친다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듯한 모습의 승철 씨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우연이라 생각하며 넘기려고 했는데 그때 승철 씨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연애도 못 해본 저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하며 대화가 빙빙 돌더군요. 여기 둘러볼 곳 정말 많아요. 산 쪽에도 갈대밭으로 유명한 곳이 있고 해안가 따라다니셔도 좋은 곳 많고요. 혹시 부모님 모시고 갈 맛집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알고 오셨나? 그럼 뭘 알려드려야지? 혹시 여행 다니다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실 텐데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아니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고요. 저 혹시 제 연락처 물어보시려고 이러시는 건가요? 네, 그게 그렇긴 한데 여행하시면서 불편한 게 있으실까 봐 쉽게 물어봐도 될 연락처를 빙빙 둘러 말하는 승철 씨가 순진해 보였고 귀엽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뜻 연락처를 주게 되었죠. 이후 여행지에서 돌아온 뒤로 본격적으로 승철 씨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녔던 승철 씨는 대학 졸업 후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지방으로 가게 된 건
몇 년 전 발령을 받아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며 대화를 나누는 내내 제가 바라던 모습의 남자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살아온 삶도 뭐하거나 울퉁불퉁한 것 없이 평탄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좋았지만 저를 위해 먼 거리인 서울까지 찾아와 만남을 가져주는 것도 저에게는 엄청난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여자들에게는 차분하고 소심해 보이는 성격이 자신감 없게 보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승철 씨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승철 씨가 제가 생각한 이미지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리숙하고 평범한 모습과 달리 큰 돈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어떤 여자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겠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필요한 곳에 큰 돈을 쓰는 건 자신의 능력에 한해서 어떤 식으로 소비하든 상관이 없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데이트에 큰 돈을 펑펑 쓰는 걸 보니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가 승철 씨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입장에 있다 보니 혹시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둘러서 제 뜻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 속에 담긴 의도를 못 알아듣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불편한 데이트를 하면서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고 연애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버는 돈에 비해 과소비로 보이는 모습이 많았거든요. 아직 30대 중반밖에 안 된 남자가 그 비싼 외제차를 2대나 가지고 있었고 데이트를 할 때마다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승철 씨가 한 기업의 오너라든가 전문직으로서 큰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능력 안에서 알맞게 소비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평범한 직장인이 저런다는 건 이해도 되지 않았고 저의 가치관과 맞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지금 하는 연애가 곧 결혼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씀씀이가 큰 남자와의 결혼은 누구나 봐도 잘못된 결혼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과시욕과 허영심이 많은 남자는 딱 질색이었습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도 만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빼면 승철 씨는 정말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직접적으로 과소비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승철 씨, 우리 가볍게 만나는 사이 아니죠? 네, 그럼요. 저도 유진 씨 만나는 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 나이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요? 저, 승철 씨 정말 많이 좋아해요. 다른 것보다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 같아서요. 또 제가 예전부터 바라던 모습의 남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요. 우선 제 말 듣기 전에 승철 씨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줘요. 승철 씨 소비 형태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돈 쓰는 습관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승철 씨가 작은 거에도 큰 돈 쓰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걱정도 되고요. 지금은 젊어서 돈이야 또 벌면 된다는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나이 들어서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거기다 저랑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데이트 비용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 큰 돈을 쓰기보다는 돈을 모은다거나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은 사업이 잘 되어서 큰 돈을 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승철 씨보다 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승철 씨도 월급 받는 회사원이고 솔직히 승철 씨가 큰 돈 쓰는 거 보면 좀 걱정돼요. 정말 어렵게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승철 씨가 나쁘다기보다는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거니 승철 씨가 저에게 화를 내고 이 자리에서 이별을 통보해도 할 말이 없었죠. 말을 마치고 나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무슨 대답을 듣게 될까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대답 대신 승철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또 유진 씨가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큰 병에 걸렸다고 말할까 싶어서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소비 때문이라고 하니 순간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하는 유진 씨가 귀엽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선 줄여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 회사에서 일한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고 있거든요.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어서 그런가 쓰기 아깝더라고요. 제가 쓰는 돈, 몰고 다니는 차, 걸치는 옷들 등등 전부 저희 집에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이 나이 먹어서도 아직까지 부모님께 지원받고 있냐고 말하면 할 말이 없긴 하네요. 어쨌거나 유진 씨가 걱정할 만한 미래의 일은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집안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말 들으니까 제가 유진 씨 연락처를 잘 물어봤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 주머니 단속해주는 여자 신부감으로서는 최고니까요. 자신 있게 웃으며 대답하는 승철 씨의 말에 이전보다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큰 돈을 거리낌 없이 쓰는 모습은 마음에 걸렸죠. 승철 씨 자신에게 쓰는 돈은 제가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면서 쓰게 되는 돈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트 비용만이라도 줄이자고 말을 하게 되었죠. 꼭 값비싼 것들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척도가 아니었으니까요. 이후 승철 씨는 제가 말한 것처럼 데이트 비용에 들어가는 지출은 줄여주었지만 여전히 저에게 주는 선물이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물건에는 크기와 용도에 상관없이 큰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것보다 나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과소비가 심한 승철 씨를 보며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 걱정을 서로 살아온 가정의 차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부터 1,000원 한 장도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워했지만 씨처럼 넉넉한 가정에서는 돈 10만 원, 100만 원이 상대적으로 저희 1,000원보다 더 낮은 금액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의 차이와 가치관을 좁혀가며 연애를 이어가던 도중 승철 씨가 저에게 결혼을 하자며 프러포즈를 해왔습니다. 저 역시 이미 혼기가 꽉 찬 나이였기 때문에 승철 씨의 프로포즈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또 만나온 승철 씨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이후 승철 씨가 먼저 저희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께 결혼 인사를 드렸고 두 분 모두 승철 씨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긴장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이 될 분들을 처음 뵙는 자리이기도 했고 넉넉한 집안 형편이라고 하니 혹시 저희 집안을 아시고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도 모자란 형편은 아니었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잣집 부모님들이 따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치 신분제처럼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싶었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론 무척이나 떨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장을 한 채 도착한 남자친구의 집 앞은 제가 상상한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였죠.
동네 역시도 서울의 땅값 비싸다는 곳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싶었죠. 그 생각을 오래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긴장을 너무 심하게 한 탓에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잊어버렸거든요. 잔뜩 긴장한 채로 뵙게 된 시부모님께서는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긴장을 풀라며 농담과 좋은 말씀을 해주시며 제 걱정을 줄어들게 해주셨죠. 그런데 덕담을 해주시며 시부모님 자신들이 살아오신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면 승철 씨가 말했던 것처럼 아주 부유한 형편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딱 중산층이라고 할까요? 이 집에서도 오랫동안 사셨고 지금도 생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우선 그날은 결혼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승철 씨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한테 말하기로는 승철 씨 집안이 부유한 편이라고 하지 않았어. 집안 형편으로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승철 씨 소비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내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방금 전에 아버님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 승철 씨가 지출하는 돈이 설명되지 않는데 그게 사실 우리 집 부유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미안해. 뭐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쉽게 들키게 될 일을 왜 거짓말을 해? 그럼 그 돈들 다 어디서 나는 건데? 승철 씨 설마 사채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로 과소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런 돈 전부 내 통장에서 나오는 거야? 사실 나 회사 일과 별개로 개인 사업을 몇 개 하고 있어 1인으로 그리고 주식 투자로 버는 돈도 좀 있고 거기서 나오는 돈이야? 근데 왜 그걸 나한테까지 거짓말했어? 사실대로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다니는 회사 다른 일 겸직은 못하게 되어 있어. 이 사실 알려지면 내가 지금 당장 해고당해도 할 말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깐 당신에게도 말 꺼내기가 어려웠어. 이게 아는 사람이 많아서 좋을 게 하나 없는 일이니까 내 회사 목숨줄이 달린 문제이고 주식도 마찬가지야. 정보가 곧 생명이다 보니 미안해. 근데 언젠가 설명하려고 했어. 다만 내 거짓말 때문에 당신이 지금처럼 많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계속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정말 미안해. 근데 이게 전부야? 더는 거짓말한 거 없다고. 아는 사람이 많아서 좋을 게 없는 일이라고 하나. 결혼을 앞둔 저에게는 솔직하게 말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승철 씨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잠시이긴 하지만 서로 떨어져서 이 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요. 그 시간 동안 승철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저 역시 돈을 보고 하는 결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돈의 출처가 어디가 되었건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다만 가소비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하기로 했죠. 더는 이전과 같은 소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그 약속을 받아내고 다시 결혼 준비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 결혼식 준비를 좀 천천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근무지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거든요. 저도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면 뭐든 꼼꼼히 확인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파트 가전제품 식장 그리고 승철 씨가 변화된 모습까지 말이죠. 확실히 그날의 다툼 이후 승철 씨의 소비를 하는 형태가 변하긴 했지만 그 모습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건지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승철 씨가 저에게 통장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봤더니 사업과 투자 금액을 분리시키는데 통장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계좌를 만들면 되지 않냐는 저의 말에 자신은 최근에 개설한 계좌가 있어서 당장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업자 통장 말고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은행이 많아 통장들이 여러 개 있었죠. 이를 알고 승철 씨가 부탁을 해온 거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통장을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모르게 찜찜하더라고요. 아무리 곧 결혼을 할 사이라고 하지만요. 제가 통장을 빌려주는데 망설이자 남편은 자신을 믿어달라며 저를 설득해 왔습니다. 정말 너한테 피해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통장 개설되면 바로 내 통장으로 다시 옮겨서 거래할 거야. 그러니까 잠시만 빌려줘. 그리고 우리가 결혼까지 하는 마당에 내가 당신 통장으로 무슨 짓을 하겠어 생각해보면 그렇기는 했습니다. 제 돈을 빼가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남편 말대로 결혼까지 약속한 마당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생각을 하고 통장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통장을 받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처음 제가 했던 걱정을 불식시키는 행동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뒤 본사가 있는 서울로 올라가는 게 확실해졌다고 하면서 제 명의 앞으로 된 아파트를 신혼집이랑을 보여준 거였죠. 이전부터 들어가고 싶었던 아파트였는데 가격이 부담되기도 했고 처음 살게 될 신혼집으로서는 좀 크다 싶어서 마음을 접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결혼 선물이라며 주었던 거죠.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집을 샀어? 좋기는 한데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당신 덕분이지. 돈 아껴 쓰라며 투자한 돈들 아껴서 재투자하고 그런 방식으로 불리다 보니까 딱 이 집 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 있더라. 내가 당신한테 하는 선물이지만 당신이 이 집을 산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 대신에 이 집 어떻게 꾸며나갈지 걱정해. 제 덕분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뭔가 모르게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승철 씨와 결혼을 선택한 이후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걸 보니 괜한 걱정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행복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에 먼저 들어와 살며 씨와는 월말 부부로 먼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보다 조금 일찍 하게 된 신혼생활을 하며 남편은 저에게 몇 가지 선물을 더 해주었습니다. 비싼 외제차와 보석류를 선물해 주었죠. 처음 받아보는 호사에 그때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남편을 만나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의심을 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고요. 앞으로 남편과 하게 될 신혼생활을 기대하며 지내던 중 남편이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로 올라가기 전 일이 많아 바쁘다고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루에 통화 한 번도 못할 정도인가 싶더라고요. 먼저 연락하기에는 남편을 방해하는 것 같아 혼자 애만 태우고 있었죠. 얼굴도 자주 못 보는데 연락도 뜸해지기까지 하니 남편이 몸서리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몰래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잠깐이라고 해도 서로 마주보며 있으면 걱정도 덜 되고 마음도 진정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남편 회사로 찾아가 건물 앞에서 남편이 나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수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회사 사람으로 보이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오시더라고요.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왔다는 저의 말에 그 직원분께서는 저를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층까지 데려다 주셨고 친절하게 남편을 찾아주시겠다며 사무실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그 직원분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소동이 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여러 직원이 제 곁으로 오더라고요. 강승철 과장 아내분이시라고요? 그 사람 아내분이 확실합니까?
네, 아직 식을 올리기 전이긴 한데 왜 그러세요? 저희 남편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이제야 나타났네. 야, 빨리 경찰 불러. 그리고 못 도망가게 막아. 이게 무슨 일인 건지 저에게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남편의 동료 직원들은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도 대답해주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며 저를 붙잡고 있던 남편의 회사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도중 사무실로 경찰들이 들어왔고 삽시간에 제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했죠.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경황도 없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공포스러운 감정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경찰의 경자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관된 적 없었는데 저를 마치 범죄자 대하듯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었으니 무서울 수밖에 없었죠. 너무 무서워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저에게 한 형사분께서 앞으로 나오시며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승철 씨 아내분 되십니까? 여기 이분들께 아내분이라고 직접 설명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기는 한데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결혼식도 좀 남았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유진이요. 그런데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했다고. 김유진 씨, 지금 강승철 씨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갑자기 저희 남편은 또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알려드리죠. 그리고 저도 남편과 연락을 한 게 오래되어서 이렇게 직접 회사까지 찾아온 거예요. 지금부터 거짓말하시면 범인 은닉죄까지 추가되십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강승철 씨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지금 강승철 씨 특정 경제범죄인 횡령과 배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수배 중이란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 씨가 강 씨 아내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설명한 혐의들에 대해 김유진 씨도 수사받아야 된다고요. 공범 가능성이 있으니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래도 정말 강승철 씨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실 겁니까? 놀라도 어느 정도 현실 감각이 있을 정도로 놀라야 놀라겠는데 이건 놀라운 걸 넘어서서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오는 걸 미리 알고 몰래카메라를 준비한 건가 싶었죠. 럭시나가 형사가 하는 물음에도 답변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후 형사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데 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무작정 형사부 말에 따라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죠.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던 형사분은 남편에게 통장을 빌려준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들며 생각이 났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이 저에게 사업 관련하여 통장을 빌려달라고 했던 일이 말이죠. 김유진 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승철 씨가 빼돌린 회사 돈이 김유진 씨 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요. 이런데도 모르셨다고 할 겁니까? 영장 받고 CCTV 및 김효준 씨 휴대폰 확인하면 계좌 이체한 사람이 누군지 다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만 다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강승철 씨와 저지른 죄 혼자 다 뒤집어 쓸 겁니까? 강승철 씨 잡아야 김유진 씨도 자신이 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강승철 씨 어디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얼른 대답하세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통장 빌려준 건 사업 관련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거라고요. 회사 모르게 하는 사업이 있다면서 제 통장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 지금도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돈이고 횡령이고 이런 이야기들 전부 오늘 처음 듣게 되었다고요. 형사님 뭐든 다 알아보셔도 되니깐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저의 결백한 주장에도 형사분께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일이 왜 벌어졌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죠. 남편의 횡령이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게 된 회사 4년차 때부터 조금씩이지만 회사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기고 있었다고 했죠.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가 허술하다는 걸 알고는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횡령해 오던 남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대담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빼돌리던 돈의 액수를 늘려가기 시작한 거죠. 형사님들께서 그 당시까지 조사한 바로 따지면 그 금액을 모두 자신의 사치품을 쓰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와 데이트를 하면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횡령한 돈을 써왔던 모습이었겠죠. 그러다 최근 회사 주거래 은행 계약 문제로 인해 조사를 하다가 엄청나게 큰 금액이 비어있다는 걸 회사 측에서 알게 된 겁니다. 이를 조사하다 보니 남편이 빼돌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회사 측에서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남편이 이를 눈치채고 잠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남편이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남편 회사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 말을 듣게 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리숙한 모습의 남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는 쉽게 믿어지지 않았죠. 제가 그동안 남편의 겉모습과 저에게 대하는 태도만 보고 너무 쉽게 남편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원이라던 남편이 큰 돈을 씻겼을 때, 부유한 집안이라던 남편의 집안이 평범한 집안이었을 때 큰 돈이 나오는 원천이 회사 몰래 하고 있는 사업과 주식 투자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남편이 조금이라도 어긋난 인생을 살았더라면 저 역시도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듣고 알았던 남편은 딱 사회에 맞춰진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 느껴졌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볼 생각을 하지 않네요. 충격을 받은 저의 모습을 본 형사도 제가 여태까지 남편에게 속고 있었다는 걸 느꼈던 모양입니다.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차분히 달래며 진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잡을 수 있게 수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까 전 일은 죄송합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 사태를 늦게 알아차려서 신고가 많이 늦었어요. 수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강승철 씨가 눈치를 채고 도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조급한 마음에 김유진 씨에게 확인 절차도 없이 무리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아무래도 시간 싸움이다 보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통장 빌려주신 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법원에서는 범죄에 가담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도 강승철 씨 잡으려면 김유진 씨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 상황에서 강승철 씨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피를 하는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김유진 씨가 유일하니까요. 저희가 하는 수사에 도움을 주신다면 김유진 씨 결백을 입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설령 법원의 판단이 김유진 씨의 의도와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감형에 도움이 될 거고요. 다른 건 몰라도 강승철 잡을 수 있게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법원에 유진 씨의 도움이 지대했다고 꼭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니 강승철 유인 좀 해주시죠.
저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형사님께 매달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을 체포하는데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형사님들은 저와 남편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시게 되었고, 전 남편의 연락을 무작정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연락이나 접촉을 해오면 동시에 형사님들께 연락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 달리 남편은 꽤 오랫동안 저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또 어디에 있다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건 저였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제가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했으니까요. 하루하루 초조한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침착하게 형사님께 문자로 연락을 한 뒤 녹음 버튼을 누르고 걸려온 남편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수학이 넘어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처난 고양이처럼 나를 세운 채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이 알려주셨던 것처럼 평소처럼 행동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죠.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이 안 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런데 집에 무슨 일 없었어? 무슨 일? 왜? 당신 지금 뭐 문제 생겼어? 그래서 연락 안 되었던 거야? 난 별건 아니고. 근데 정말 집에 누가 찾아오거나 회사 측에서 연락 온 게 없다고. 글쎄,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온 건 없는데 실은 내가 어제 중국에서 돌아왔거든. 중국 공장에 문제가 있어서. 왜? 무슨 일인데? 그게 여보, 당신 나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을 수 있어?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당신이야 많이 사랑하지. 또 내가 당신 못 믿으면 누굴 믿어? 그치, 그럼 나만 믿고 내 말대로 해줄래? 내가 지금부터 장소들을 불러줄 거야. 거기에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도 있고 현금이 든 가방도 있을 거거든. 그것들 전부 가지고 내가 있는 곳으로 좀 와줘. 그리고 당신 여권도 들고 오고. 진짜 왜 그래? 왜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말만 하는데 무슨 일인데? 그냥 다른 건 묻지 말고 내 말대로 해줘. 유진아, 나 사랑하고 믿는다고 했지? 내가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것들만 챙겨서 와줘. 그리고 혹시 뒤에 사람 따라오는지 잘 확인하고 내가 만나게 되면 다 말해줄 테니까. 남편은 저에게 횡령한 돈을 숨겨둔 곳들을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설득해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죠. 우선 순순히 남편이 하는 말에 따르는 것처럼 말을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형사님들께 남편과 통화한 내용들을 공유하게 되었죠. 제가 한 통화로 인해 남편이 있는 장소까지 알게 되었지만 형사님들께서는 저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채고 도망가지 못하게 제가 안심을 시켜줘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며칠 뒤 남편이 횡령한 돈을 챙겨오라고 한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형사님들은 제 몸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남편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한참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도망을 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약속한 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녁이 되어가고 있을 때가 되어서야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죠. 걸어오면서도 주위를 계속해서 둘러보며 경계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잠복해 있는 경찰들이 들킬까 싶어 제가 호들갑들 떨며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당신 뭐야?
사람을 3시간이나 넘게 기다리게 하면 어떻게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서 말해. 내게 가져오라고 한 돈은 뭐고 여권은 도대체 왜 가져오라고 한 건데 그게 우선 오는 동안 당신 뒤를 따라온 사람은 없었어. 그러니까 딴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나 대답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실은 내가 남편은 제가 진실을 재촉하자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심을 하고 있던 순간 잠복해 있던 형사분들이 튀어나와 남편을 제압하고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격렬하게 반항을 하는 남편은 발버둥을 치고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결국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며 도피 행각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 물러나 남편이 붙잡히고 있는 모습을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 손에 붙들려 끌려 나오고 있는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죠. 형사님들께 붙잡혀 끌려가던 남편이 저에게 무슨 말을 속삭이더라고요. 나한테 사과라도 하는 건가 싶어 형사님들께 잠시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부탁했습니다. 소용없는 사과였지만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행동들 모두 진심이었는지 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는 어이없게도 저를 원망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죠. 내가 당신한테 잘해준 결과가 결국 이거야? 날 배신하고 경찰에다가 넘겨 왜 경찰이 낮았는데도 도와주면 포상금이라도 넉넉히 챙겨준다고 그래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놔라고 이런 상황이 있기를 바랐을 것 같아. 원래 내 생각대로였다면 지금쯤 난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고 있어야 하는 예비 신부였어야 돼. 그런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나보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맞는 일 아니야? 내가 당신 때문에 조사까지 받았던 거 알아? 당신이 나 범죄에 끌어들여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알고 있냐고. 그래서 내 잘못이다. 지금까지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서 내가 이렇게 끝날 것 같아. 나만 죽을 것 같냐고. 나 수사받으면서 돈 빼돌리는데 당신이 도움 줬다고 할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한테 쏟아부은 돈들 전부 당신이 주도하고 소비했다고 말할 거고 나 배신한 거 후회하게 해줄게. 난 그런 놈이거든. 내가 당한 게 있으면 꼭 복수하는 그런 놈. 처음 형사님에게서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글러먹은 놈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놈이라고 해도 인간이라면 최소한 가져야 하는 양심이 있는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두 눈으로 보게 된 남편의 실체는 최소한의 양심마저 없는 인간 같지 않은 놈이었죠. 그래 마음껏 짓거릴 수 있을 때 짓거려봐. 나중에는 내 앞에서도 잘못했다고 사정하고 있을 테니까 공범으로 날 지목하겠다고. 내가 그 정도 예상 못했을 것 같아. 이미 한참 전부터 공범으로 의심받고 수사받으면서 결백을 증명해 오고 있었어. 네가 바라는 것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리고 처벌받는다고 해도 너처럼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 출소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니? 월급 주는 회사 돈 횡령한 놈한테 일을 지킬 사람이 있겠어. 남의 밑에서 일할 생각 없지 횡령한 돈 은닉했을 테니깐. 그런데 이거를 어째? 네가 나를 믿어준 덕분에 은닉한 돈 전부 여기에 있는데 이제 남은 인생 대부분은 감방에서 썩으며 날 원망하고 나와서는 길바닥을 헤매며 날 원망해봐. 반성도 못하는 놈이 할 줄 아는 거라곤 원망밖에 더 있겠어. 난 내 원망을 얻어먹으면서 내 인생 즐기고 살 테니깐. 이 망할년이 진짜 내가 너 잘 살게 가만히 둘 줄 알아? 내가 탈옥을 해서라도 너 잘 살도록 못 둬? 알겠냐고. 그래 그렇게 평생 내 탓하면서 살아봐.
비참해지는 건 너일 뿐이니까 형사님들 그만 데려가 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감방에 들어가야 정신 차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남편은 형사님들의 손에 이끌려 경찰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붙잡히고 횡령했었던 회사 돈들 중 이미 지출로 소비된 비용을 제외하곤 모두 해소되었지만 전 계속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수사를 받으며 진술한 내용과 제 진술을 교차로 확인받아야 했고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남편의 범죄 행위를 몰랐다는 결백을 밝혔어야 했으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불만을 가지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제 결백을 밝히는 일도 중요했지만 남편의 남은 여자를 밝혀내는 일도 중요했으니까요. 또 이왕이면 남편이 한 달이라도 더 긴 징역살이를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거기에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긴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미 사용된 횡령금에 대한 추징금 역시 받게 되어 사회로 나오고 난 뒤에도 돈에 쫓겨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저는 다행히 무죄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행위로 인해 혐의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해 인지를 못한 점과 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은 점이 미필적 고의에 인정이 되지 않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범죄인을 인도한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실형은 살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정말 다행이고 운이 좋았던 거죠. 10년 감수를 하게 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으며 다시 제 인생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지금 평범하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게만 느껴지네요. 앞으로 한동안은 지금의 소중함을 느끼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최대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기를 당한 저에게 바보 아니냐, 그러게 남자를 왜 믿냐, 의심이 갔을 때 확인을 해보지 않겠냐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말들은 저 역시도 직접 사기를 당하기 전까지 쉽게 했었던 말들입니다.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러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는 상대방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마음을 배신하고 이용한 건 가해자니까요. 우리나라의 사회인식이 피해자들에게 쉽게 손가락질을 하는 분위기로 인해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음주운전과 성범죄가 가볍게 인식되었다. 지금은 중범죄로 인식이 변한 것처럼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변해 사기범죄에도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사기꾼들이 자유롭게 활보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연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사기범죄에 대해 주의를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부디 저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시길 바라며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